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공산주의 역사라는 사회과학 서적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파이프스입니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러시아 역사와 소련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오늘 이 시간 그가 쓴 책 공산주의의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념, 사상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사상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나라 안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있었죠. 자그마치 공산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망자보다 50%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이념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공산주의의 근원을 찾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에게는 자신과 잘 통하는 동료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엥겔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창안한 사람들인데요. 과학적 사회주의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잠시 이전에 사회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단히 공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론과 정당성의 논리 위에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만을 상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상은 작게나마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마을을 이루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를 공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그럼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윈의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의 열등한 부분은 도태되고 최종적으로 우수한 부분들만 남게 되어 더 높은 단계로 진화된다는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인간의 역사 및 사회 역시 지금보다 더 나은 높은 단계로 진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원동력을 계급 간의 갈등으로 본 것이죠. 이 갈등은 봉건제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로 들어간 사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자본가들에게 맞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에서 해방된 사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해방시켜주는 과정에서 그들이 바라본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간이란 공산주의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인간들을 위하여 지금의 사람들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소모제로 보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처음에 사회주의자들은 함께 협력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정부주의자들인데요. 무정부주의자들을 아나키스트라고도 말하죠. 하지만 이내 두 세력은 곧 분열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혁명 주체가 누구냐라는 의견 차이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 주체를 산업 노동자로 보았던 반면 무정부주의자들은 농민으로 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의견 차이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농업국가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죠. 세 번째 이유는 혁명의 과정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의 과정을 마르크스주의자답게 진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즉각적인 국가에 대한 공격을 바랬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또 다른 국가의 탄생입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 즉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했죠. 이렇게 국가의 존재를 놓고서 양 진영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차이를 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내부 안에서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안에서도 혁명주의와 수정주의로 나뉘는데요. 혁명주의는 말 그대로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르푸르트 강령이 있는데요. 이 강령에 따르면 전 세계의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는 타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베른슈타인이 주장한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주의가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인데요.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선거 정치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이죠. 이렇게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된 사회주의를 보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고서 권력을 잡아 공산 정권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닌입니다. 이제부터 레닌으로 시작된 공산 정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은 러시아 내전을 통하여 자기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를 세웠는데요. 자신의 당이라 할 수 있는 볼셰비키를 힘입어 권력을 마구 휘두르죠. 먼저 레닌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선동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국민들은 대부분이 농민이었습니다. 재산권이 없는 농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산업 노동자들은 적었죠. 레닌이 비록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지만 결국 공산주의 국가 설립은 산업 국가가 아닌 농업 국가 안에서 일어났네요. 아무튼 레닌은 당시 권력을 찾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내민 슬로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것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을 통해 농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겠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을 접수하도록 만들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는 독립을 약속하겠다는 전제하에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당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이다 라는 현혹스러운 말을 했는데요. 결국 이양은커녕 74년 동안 일당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재가 시작되자 농민에게 주었던 땅을 국유화시켰고요. 독립을 인정했던 주변 나라들을 다시 재점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닌은 대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두를 속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레닌의 악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자라면 공산주의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커녕 공산주의의 주체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당으로 했고요. 이러한 일당 독재는 곧 모든 계급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볼셰비키 당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 경영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곧 아군을 가리지 않고 숙청을 했고 반대 세력에 대하여서는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국민의 4분의 3이 농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을 작은 부르주아 계급으로 보았기에 적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아니, 농업 국가에서 농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죽여대니 역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국외적으로도 볼까요? 레닌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퍼뜨리기 위해 각국에 있는 토착 세력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한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하여 또 다른 세계대전을 준비한 것이죠.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하여 교전국들이 힘이 빠졌을 때 공격하여 공산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는 독일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레닌에 이어 다음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역시도 레닌과 다를 것이 없었는데요. 반대 세력에 대한 테러를 자행했고 당 간부라 할지라도 숙청을 했으며 경제를 살린답시고 농민들을 집단화시켰죠. 여기서 말하는 집단화란
국가가 정해준 시간만큼 일을 해야 했고 국가가 정해준 기준만큼 생산량을 달성해야 했죠. 혹 기준치만큼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는 그 기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공산주의 치하 국민들은 어떠한 자유도 없었으며 외부 세계와도 단절된 채 모든 사회 윤리가 무너진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었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를 포함한 국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저자인 리처드 파이프스는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나쁜 사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평등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시 공산주의 시대를 거들며 평등을 외치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원시 시대라 할지라도 소유권은 개인 또는 시족 또는 혈연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 무시입니다.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인간을 위하여 어느 정도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의식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죠. 또한 개인 한 사람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집단적으로 묶어 억압을 했는데요. 결국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관료들의 부패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불평등한 권력 집단이 생긴 것입니다. 당 간부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 있었으며 더욱더 부패되어 노멘투라라는 상위 계급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노멘투라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모든 이들을 움직이게 했고 자신의 지위 및 특권들을 자식들에게 세습시켰습니다. 동시에 이들에게 아첨하는 간신들도 많이 생기겠죠. 네 번째로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력적이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마오쩌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했단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전쟁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 형태의 투쟁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렇듯 마오쩌둥은 레닌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와 전쟁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던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시장만이 경제 변화에 감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요. 이 말은 자유시장만이 현실에 민감하고 스스로 조절 능력이 있으며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숙제는 개인의 자유와 재선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를 통해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